서양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괴담 중에 보기맨이라고 불리는 어떤 실체가 불분명한 미스터리한 괴담이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을 노려요. 어디론가 데리고 사라진다.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은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유형의 괴담들은 사실 각 나라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슬렌더맨이 있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망태 할아버지라고 있는데, 이런 확인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존재들을 생각해 보자면 막연히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으니까 생겨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남아시아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대표하는 국가죠. 수도의 이름도 심지어 이슬라바마드예요. 수도권 지방 주변에는 대도시도 많죠. 이 중에 라호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지역인데, 파키스탄의 두 번째 수도라고 불리는 깨끗하고 커다란 도시예요. 파키스탄의 특징을 말하면 국민의 한 97%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라호르가 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다 보니 시내나 지역 곳곳엔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한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시장을 끼고 있어서 가장 번화했다는 이 라호르 광장의 정중앙에도 이슬람 신자를 위한 커다란 회당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라호르 시장은 작은 점포를 둔 소매상들이 주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인데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천막도 치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물건을 파는 노점 상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이에 눈에 띌 정도로 아주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죠. 이자르라는 이름을 가진 이 13살 아이는 라호르 시장 구석에 작은 의자 하나를 놓고 손에 오일이 든 병을 들고 있었어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자르는 찾아온 손님에게 머리나 몸에 오일을 발라준 뒤 간단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파키스탄 돈으로 20루피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00원 정도 됩니다. 이자르의 마사지 가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땡볕에 서서 손님을 기다렸지만 많이 벌어봐야 40루피였고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11월 어느 날 성인 남자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며칠 동안 돈을 벌지 못했던 이자르는 서둘러 손님의 머리와 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지를 받고 난 남성은 이자르의 솜씨가 좋다면서 원래 가격의 2배가 넘는 50루피나 줬어요.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받게 되자 이자르가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면서 이 남성이 이자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줍니다.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며칠 뒤 자신의 별장에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 와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자르의 실력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보수도 충분히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이자르는 남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가난한 집의 장남인데다 13살밖에 안 된 나이에 책임져야 될 동생들도 많았거든요. 돈이 필요했던 이자르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좋은 기회였죠. 아이의 대답을 들은 사업가는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준 뒤에 사라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약속한 날 아침이 되자 많은 돈을 벌 생각에 신이 난 이자르가 서둘러 시장에서 만난 남성이 알려준 별장을 찾아갔죠. 역시 그 남성이 문을 열어줬고요. 그렇게 이자르는 라호르 시내의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과 음식을 사올 테니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집을 나섰던 이자르는 그날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실종됐어요. 아들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된 부모는 경찰을 찾아갑니다. 아들의 실종을 알렸죠. 하지만 라호르의 경찰이 아이가 집을 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 사건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부모가 직접 라호르 시장을 돌며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그러자 이자르가 사라지던 날 어느 남자 집에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이 말에 다시 한번 부모가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여전히 경찰은 사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듭된 부탁에 경찰 한 명을 억지로 데리고 문제의 그 집을 찾아가게 됐죠. 집안에서는 아주 훤칠한 인상의 사업가 남성이 웃으며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놀라면서 이들이 찾아온 이유를 물어봤어요. 경찰에게 전후 사정을 듣게 되자 남성은 크게 놀란 반응을 보이며 이자르의 실종에 대해 자신은 아는 게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자르가 마사지를 하러 온 거는 사실이지만 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옷과 돈을 조금 준 채 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실종과 무관한 일이니 원하면 집을 들어와 조사해봐도 좋다는 말도 했어요. 이 말에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 실제로 조사를 해봅니다. 하지만 크게 의심 가는 점은 없었어요. 그러자 경찰은 집주인 남성에게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이 집을 나왔죠. 집 밖에는 아이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은 부모에게 이 남성은 아이 실종과 무관해 보이고 아무래도 아이가 큰 돈이 생겨 가출한 것 같으니 집에 가 연락을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부모는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가출할 리 없다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부탁했지만 경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그대로 현장을 떠났어요. 부모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거죠. 그러자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는데요. 이때 집주인인 사업가 남성은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이 장면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르의 부모가 우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면서 조금씩 입가에 웃음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파키스탄, 그 중에 특히 라호르 지역에서 유독 아이들이 사라지는 사건은 이자르의 실종 전후에도 여러 번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계속되는 아동 실종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처나 수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중산층이 적다는 이야기죠. 부자들은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직업도 갖기 힘들었고 돈을 벌기가 여러모로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것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발생한 실종 사건들은 이전부터 이어지던 아이들의 가출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경찰도 조금씩은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라호르 경찰들은 이런 연쇄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수사 진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지 못했고 매번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수사만 반복했죠. 상황이 이쯤 되자 라호르에는 확인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어린 남자아이들만 골라 잡아먹는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1999년 12월 30일 어느 남성이 굳은 얼굴을 한 채 혼자 경찰서를 찾아오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알아보고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한 달 전 이자르가 사라지던 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그 친절한 사업가 남성이었죠. 어떤 일로 찾아왔냐고 웃으며 물어보는 경찰을 향해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이 남성이 꺼낸 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도중 경찰은 몇 번이나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인지를 물어봤죠.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마주 앉아있던 경찰들은 즉시 자리를 일어나 조사팀을 편성했고요. 이 사업가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남성의 집을 자세하게 수색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32페이지 분량의 노트 한 권을 발견하는데요. 안에는 짧은 메모들과 97번이라고 적혀있는 실종된 이자르의 사진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경찰이 찾은 노트 안에 적혀있는 아이들을 자신이 모두 죽였다는 자백이었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아이들 실종에 관해 자백한 남성의 이름은 자베드 이크발이라고 합니다.
자베드는 라호르에서 아버지를 따라 철강 산업을 하던 유망한 사업가였죠. 자베드의 3형제이고 가장 왼쪽에 가르마를 탄 남자애가 자베드 이크발이 어릴 때 사진입니다. 1956년 10월 8일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이 햇빛 아래에서 돈을 버는 동안 자베드는 하인을 거느리며 편안한 생활을 했고요. 높은 수준의 교육도 받았죠. 어려서부터 철도나 기차 운송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마침 집안에서 하는 일이 철강 산업이다 보니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가업을 이었고요. 자베드가 아주 큰 돈을 벌었죠. 이 돈으로 라호르 시내에 저택을 사들여서 이곳을 별장으로 부르며 살았던 겁니다. 이 별장이 결국 자베드 이크발의 아이들 살해 장소로 이용됐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 별장으로 불리게 됐죠. 여기까지 성장 배경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도 잘 운영됐고 큰 집에 별장도 있었고 하인까지 거느리면서 생활하던 사람이 왜 아무 죄 없는 빈민층 아이들을 납치하고 목숨을 빼앗았냐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밝힌 자베드 이크발의 살인 동기는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했죠.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베드의 나이가 40살이 되던 1998년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고용된 2명의 어린 하인들이 자베드를 공격하고 차와 귀중품을 훔쳐 도망가려고 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자베드가 머리에 큰 부상을 당했고 여러 번 수술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기면서 겨우 몸이 회복됐고 퇴원하자마자 2 하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범인을 잡는 데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죠. 하인들이 자베드가 자신들에게 강간을 시도했다면서 자베드를 동성애자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에서 남성 간의 동성애는 사형도 될 수 있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거든요. 하인들은 자베드를 공격한 것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종교적 관습에 따르면 동성애는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됐기 때문에 하인들의 말에 속은 경찰이 오히려 자베드를 욕하며 경찰서 밖을 쫓아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일으킨 하인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죠. 자신이 고용한 하인들에게 공격당해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억울한데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동성애자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에 경찰과 파키스탄 사회에 큰 배신감을 느낀 자베드는 이때부터 결심을 하게 되죠. 어머니가 나 때문에 울었듯이 100명의 어머니들이 자식 때문에 울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자신이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가 항상 간호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가 우는 것을 봐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나 분노로 100명의 아이들을 납치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베드 이크발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한 수법으로 10살 전후의 어린 아이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 목숨을 빼앗으면서 자신만의 복수를 합니다. 사실 돈에 대해 전혀 부족함을 느껴본 적도 없이 호화로운 생활만 하던 사람이 굳이 범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불편함은 별로 겪지 않으면서 자랐어요. 필요한 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주는 돈 아니면 살 수도 없는 하인들에게 죽을 뻔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베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경찰이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장 죄악으로 여기는 동성애자로 몰려버렸죠. 하인들을 처벌하지도 못했고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돈이나 지위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어떤 벽 같은 걸 느낀 겁니다. 이것에 상당히 분노했고 거기서 느껴지는 수치심을 참을 수 없었겠죠. 이게 자베드 이크발의 범행 동기가 되는데요. 연쇄살인범이나 다른 흉악한 범죄자들은 사회에 큰 불만을 느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모순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은 대상에겐 아무것도 못하면서 정작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자베드 이크발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몰렸던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의 자베드를 이해하는 것이지 범죄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베드 이크발의 범행 준비 과정과 시신 처리 방법 그리고 체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베드 이크발은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두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철강 사업을 핑계로 대량의 염산을 구입합니다. 염산은 금속에 쓴 녹을 없애는 데 사용되죠. 실제로 철강 사업도 했으니 염산을 대량으로 구매해도 전혀 의심받지 않았고 구입 과정도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와 공책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준비가 끝나자 자신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 되는 100명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라호르 시내로 나갑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을 유인해 별장으로 데려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경제나 치안 상태가 불안정했던 당시의 파키스탄 길거리는 방치되거나 가출한 아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자베드는 이런 아이들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고 아이들도 돈 많고 친절해 보이는 어른인 자베드 이크발을 전혀 경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줄 테니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라는 제안으로 유인해 냈던 거죠. 당연히 아이들은 이런 말에 쉽게 걸려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피해 아이들은 모두 아무런 의심 없이 자베드의 별장에 따라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별장까지 유인하는 데 성공하면 그 이후부터는 아주 간단했어요. 아이들에게 준비한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어준 뒤 청산가리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잠든 틈에 쇠사슬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수법으로 살해했죠.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된 아이들은 정확하게 자베드가 목표했던 100명이었고요. 피해자들의 나이는 6살에서 16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어린 남자 아이들이면 가리지 않고 범행 대상이 됐던 거죠. 살해 과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사체를 처리해야 되죠. 아이들의 시신을 토막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염산에 담갔어요. 시체가 녹겠죠. 그러면 자신이 관리하던 공장에 이 염산을 가져가 처리합니다. 그럼 증거가 남지 않죠. 그래도 뼈나 치아 일부는 염산에 잘 녹지 않았는데요. 이건 골목길 하수구에 버리거나 일부를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시신 처리까지 완벽하게 끝낸 자베드는 미리 준비한 공책에 살해한 아이들의 이름과 범행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내용은 아이의 이름과 나이, 데려온 장소, 죽인 날짜, 방법, 시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었고요. 마지막에는 살해하기 직전에 찍은 아이의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몇 번째 아이인지 기록하기 위해 숫자도 적었죠. 예를 들어서 이자르의 경우를 보자면 이자르를 살해한 뒤에 적었던 겁니다. 아이의 이름이 이자르, 13살, 라우르 광장 근처 시장에서 데려왔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다. 나는 이자르의 목을 쇠사슬로 졸랐다. 아이는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변해 죽었다. 늘 하던 대로 통에 넣기 쉽게 아이의 옷을 벗겨 몸을 토막냈고 염산이 든 통에 담갔다. 깨끗이 녹는 데 사용한 염산의 비용은 120루피 정도가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진을 붙였고요. 그리고 사진에 97이라고 적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살인 일지를 작성해 왔던 겁니다. 거기에 아이들 유품인 신발이나 옷을 전부 모아두고 있었어요. 이 사진은 자베드의 별장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유품을 찾아가기 위해 모인 유가족이에요. 자기 아이가 실종됐는데 혹시 자베드 이크발에게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아이가 사라지던 날 입고 있던 옷을 찾아보는 장면이죠. 자베드 이크발도 기존의 연쇄살인마들이 보여준 특징 중에 하나인 시체의 일부나 유품들을 모았던 것인데요. 일종의 전리품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기록해두기 위한 심리로 작성했던 것 같고요, 일지를. 그리고 동시에 범행이 드러나면서 이게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되기도 했죠. 자베드 이크발 사건의 경우 스스로 경찰에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데다
완벽한 증거물이죠. 다량의 염산과 살인 일지, 아이들의 유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 입증을 위한 별도의 조사 없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체포 한 달 만인 2000년 1월 21일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자베드 이크발은 연쇄 살인 혐의로 공개 처형이 선고되는데요. 범행 동기가 아주 불순하고 범행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 아이들이라는 점과 100명이나 되는 희생자들의 숫자 때문에 사형 선고에는 몇 가지 특별한 조항이 붙었습니다. 이런 것도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라서 용납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논리로 일반 사형수들처럼 교수형을 받긴 했지만 라호르 광장에서 공개 교수형을 당한 뒤 사체를 100조각으로 토막낸 후 아이들의 시체를 처리한 것처럼 자베드의 시신을 염산에 담가 녹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결과에 자베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이 열리기 전인 2001년 10월 교도관을 통해 몰래 들여온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러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집행합니다. 사체를 피해 아동의 숫자인 100조각으로 토막을 냈고 염산에 녹여버렸죠. 이 사건이 파키스탄 전역에 알려지자 범인인 자베드와 비슷하게 맹비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파키스탄 경찰이었죠. 자베드가 5개월간 걸쳐 100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자백을 하러 찾아오는 동안 경찰은 실종된 아이들의 행방을 수사해보기는커녕 가출한 것이고 곧 돌아올 거라며 수사를 미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97번째로 희생된 이자르의 경우 부모가 직접 경찰까지 데리고 와 집을 수색했는데도 경찰의 성의 없는 조사로 미리 잡을 수 있는 범인을 눈앞에서 놓쳤을 뿐 아니라 끝내 범인의 목표였던 100명을 채울 수 있게 추가 살인의 기회까지 저버린 셈이 되는 거죠. 경찰의 부실한 수사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법이나 질서, 공중도덕이 많이 무너진 상태인데다 치안율도 낮은 편이라 매일마다 사건들이 벌어졌었고 자베드가 노린 희생자들의 대다수는 가출하거나 부모의 무관심으로 실제 가출을 했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뿐 아니라 국민들 자체가 이 사건에 관심을 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베드가 작성한 살인 기록과 실종 신고를 비교해 보니 4분의 1밖에 안 되는 25명의 부모들만 자식의 실종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죠. 75명은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아이가 실종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이번과 같이 100명을 연쇄 살해한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자베드 이카발이 자백해 올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유였죠. 현재도 파키스탄은요, 미국의 평화기금 단체에서 발표하는 실패 국가지수 1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낮은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고 해외 여행 위험 등급에서 여행을 금지하는 수준의 4등급을 받을 정도로 불안정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파키스탄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어른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내몰려 있죠. 자베드 이크발은 재판에서 이런 말도 남겼어요. 나는 500명을 죽일 수도 있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 처음에 계획했던 100명만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선을 넘고 싶지는 않았다. 라고 말했죠. 자베드 이크발은 우리가 그동안 봐오던 쾌락형 살인마와는 거리가 멀죠. 살인을 즐겼다기보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잘못된 목표를 세웠던 겁니다. 만약 자베드가 살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었거나 자백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었다면 오늘까지도 자베드 이크발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고요. 계속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뒷부분에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키스탄 최악의 살인마 자베드 이크발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제 생각이 많아요, 이 부분부터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굳이 포함시키지 않았던 건데,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범행 동기는 뭐 다른 살인범들에 비해 비슷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죠. 그런데 그 안에 새로운 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사건들과는 다르게. 범행 계기가 하인들에게 폭행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평범하게 잘 살던 돈 잘 버는 상류층 사업가였어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해도 갑자기 100명을 죽이는 연쇄살인마가 됐다는 게 이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굳이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베드 이크발의 범행 기간은 그리고 5개월 정도였어요. 150일이죠. 이 기간에 100명을 살해하려면 1.5일마다 한 명씩 죽여야 됩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매일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하루 정도 살인을 하지 않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사체를 녹인 염산이나 아이들의 의류품을 정리하는 날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매일 살인을 준비했고 길거리로 나가 아이들을 유인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정상인이라면 이런 생활이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생각해 보면 자베드 이크발의 경우는 정신 이상을 통해 살인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된 케이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된 원인을 또 찾아보자면 아마도 하인들에게 공격받으면서 생긴 머리 부상의 원인이 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다수의 연쇄살인마들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후 성격이 거칠게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던가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죠. 자베드의 경우도 폭행당할 때 어떤 전두엽이나 뇌에 이상이 오면서 기능장애가 생긴 거고, 이때부터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억울한 일을 세상에 복수한다, 이런 마음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결국 범행 대상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약자인 어린 아이들만 살해했던 거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보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중에 자베드 이크발이 동성애자로 몰렸잖아요. 근데 이게 하인들이 거짓 주장이라고 많은 문서에는 기록돼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자베드가 실제 남성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어린 남자아이만 선호하는 소아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유인해 살해하기 전에 아마도 성폭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문서들에서는 본격적인 살인을 시작하기 전에도 남자아이들을 자신의 하인으로 고용한 후 성추행 전과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가설은 아직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요. 더 이상 어떤 자베드 이크발이 동성애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연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사건이 오래된 거고 그냥 이런 두 가지 근거들만 제시되고 있어요. 만약에 자베드 이크발이 동성애자라면, 사실이라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베드 이크발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하인들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살인 과정에 집착했던 것이 아니라 성을 목적으로 한 쾌락형 살인마로 봐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제 생각을 좀 붙이자면은 동성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성애자라면 결국 이 사건이 자신의 쾌락을 위한 연쇄살인이 되는 셈인데 100명을 살해하고 자신이 목표한 숫자를 채우고 자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범죄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자백했어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갔다는 것을 보면은 쾌락형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쾌락형 살인은 중독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잡힐 때까지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스스로 멈췄어요. 그리고 자백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동성애자라는 가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인 과정을 기록한 공책이나 진술들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일 거고, 이 문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뭐 표현이나 알려진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한 것이고 왜 복수하기 위해 100명이나 되는 죄 없는 아이들을 살해한 것이냐, 이게 그래도 궁금해집니다. 하인 때문인가,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들죠.
당시 파키스탄은 선진화된 과학 수사 방식이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거하고 나서도 빠르게 재판이 진행됐고, 자베드 이크발이 자살까지 하게 되면서 범인에 대한 심리 분석 자료를 제대로 남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채 남겨져 있는 거고요. 사건을 겪고도 자료를 남기지 못했다면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파키스탄은 또다시 100명의 아이들이 살해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자베드 이크발 사건을 좀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김일곤이라고 합니다. 아산 트렁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죠.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김일곤과 자베드 이크발이 둘 다 심각한 피해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자신만의 복수를 위해 정작 엉뚱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점 등이 비슷하죠. 기회가 되면은 김일곤 사건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볼게요.